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좀 가시려나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따끈따끈한 조간신문 여러분 앞으로 배달됐죠? 저와 함께 펼쳐보시죠. 8월 9일입니다.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시죠. 다양한 신문들 보고 계신데 오늘 일면 단연 삼성의 180조 원 투자 계획 발표 소식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투자 규모여서 놀랍다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일면 사진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랜 기간 폭염에 농작물이 말라가는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군요. 더위를 식히고 땅을 촉촉히 적시는 비를 기다려보는 하루입니다. 자,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180조 원 투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일보로 가시죠. 이 투자 구걸 논란으로 다소 얼룩지기는 했지만요. 당초 100조 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바를 보기 좋게 삼성이 깨버렸습니다. 향후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해서 인공지능, 5G, 바이오 같은 것들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고요. 상생에 대한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투자 130조 원에 달하고요. 직접 투자 고용 계획 4만 명에 달합니다. 해석과 평가 그리고 배경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삼성의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은 분명 가뭄의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계획 발표보다 더 중요한 거 충실한 실천이겠죠. 자,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먼 나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셨다면 이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휘발유값 많이 올랐죠? 휘발유값 추이 한번 보실까요? 리터당 평균 가격 추이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는요, 이미 리터당 1,700원을 돌파한 것도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여기 휘발유 가격 보이십니까? 1,648원. 요즘 대체적으로 한 이 정도 하는 것 같더군요. 자,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유가 계속 오르겠죠. 자, 이렇다면 이는 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값 자연스레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부담, 물가로 그 부담이 전이됩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맞습니다.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최근 상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한미 FTA 때처럼 문 대통령 앞에 우군의 반대다. 문 대통령 여름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부쩍 규제 개혁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발빠른 행보 보이고 있죠. 의료기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최근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직접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조금 아래로 내려주시죠. 경제가 어려워지자 문 대통령이 규제 개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반기를 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군의 반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군요. 자, 그 아래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MW 차량 화재 사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정 근거 없다고 하더니 말이죠. 자,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고 불안하고 화가 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구체화되자 그리고 이낙연 총리한테도 질타를 받았죠. 이러자 정부가 뒤늦게 부랴부랴 떠밀리듯이 운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군요. 한편으로는 과연 국토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이전에는 계속해서 법적 근거 없다고 했던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죠.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 관리법에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사진을 가까이 비춰주시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과연 결합 문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붙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국토부 일단 내뱉었죠? 내뱉은 마당에 또 지키지 못하는 공연불이 된다면 글쎄요, 국민들의 분노는 아마 배가, 2배가, 3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됩니다. 다음은 한겨레로 가보겠습니다. 정치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으로 많은 손가락질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이른바 특활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이 세 분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차치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은 특활비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은요. 아닙니다. 두 당 합의 부적절합니다. 저희는 특활비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헤드라인은 한겨레 이렇게 뽑았군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담합. 네, 이럴 땐 여지없이 참 잘 통하는 두 당의 모습입니다. 매일경제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바로 이건데요. 분양권 제도의 허점을 다룬 기사 같이 여러분과 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이요,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의 주택 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에 이들을 위장 결혼도 시키고 전입도 시키고 이런 방법들을 악용해서 분양권을 따는 일당들을 적발했습니다. 얼마나 이런 짓을 벌였냐? 제목에서 보이시죠? 8번이나 위장 전입을 해서 7차례 분양권을 따냈습니다. 성공률이 정말 90% 이상이군요. 이런 범죄가 가능하다는 것, 글쎄요, 우리 분양권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갔어야 할 분양권이었을 텐데 이렇게 쉽게 악용되는 실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석의 손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